정치는 고도의 지략 싸움이다. 수많은 말들이 얽히고 설킨 판 위에서 치밀한 수일기와 통찰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승패를 결정지어야 한다. 국민의 삶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최선의 수를 고민해온 흔적들. 한 수 한 수 쌓아올린 그간의 선택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이재명.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까지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오랜 정치 생활 끝에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서 시작점에 선 지금. 대통령 당선자 이재명의 삶을 복귀한다. (2024년 12월 3일) 평온했던 화요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속보가 전해졌다. 선포를 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다. 1979년 11.6 사건 이후 45년 만에 재연된 선포였다. 모두의 긴장감이 올라가던 그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던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향했다. 촌각을 다투던 순간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고,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지지자들은 한밤중 국회로 모여들었고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했다. 그렇게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통과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적 항거에 불을 지핀 이재명의 승부수가 제대로 통한 셈이다. 이번 불법 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하여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척점에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던 이재명. 이것은 그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 선두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마침내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렇게 계엄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한 그런 집권 세력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국민들은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엄중한 심판이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시키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12.3 내란 사태로 혼란의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안동 지통마을. 행정구역상 안동에 속하지만 경북 오지라 불리는 봉화에 가까운 곳이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상가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초가집터. 이곳에서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났다.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이 앞이 요 마다 아니고 요번에 방간에 있었고 요게 저 전부터 저는 화장실을 했고. 일찍이 누나 둘을 잃고 9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던 집. 가난은 일상이었다. 다들 밥도 이렇게 못 먹고 감자 먹고 잤죠. 재민 씨도 아버지가 공부 좀 많이 했는데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도 형제 자매는 형제들 많고 너무 고생했죠 그때. 설상가상 이재명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집을 떠났다. 어머니 혼자 남의 집 농사일을 하며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가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보리밭에 새까만 된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짠지를 반찬으로 식은 시꺼먼 보리밥을 먹었을 망정 집에 돌아올 땐 덜그럭거리는 도시락을 책보에 쌓아 등에 메고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향해 달렸다. 소년 이재명은 초등학교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녀야 했고 크레파스, 스케치북 같은 학교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선생님께 혼나기 일쑤였다. 고생했지. 어렸을 때 고생했지. 밥도 제대로 못 먹지. 보름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이사를 뭐 이거 어렸어도 4번 옮겼어요. 4번. 그것도 저 밑에 내려가 살다가 그래서 성남으로 뭐 갔다 하지. 집 나갔던 아버지가 경기도 성남에 터를 잡았을 때 식구들이 모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중학교에 갈 꿈에 부풀어 있던 이재명.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장에 가야 했다.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공돌이 공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공돌이 공수는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 일찍이 하고 객지에 나와가지고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밑에 동생들 시골에 보면 돈 붙여주고. 나이가 어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야 했던 돈벌이였다. 고사리 손으로 염산을 다루고 끓어오르는 나베 증기를 마시며 12시간 넘게 일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이 불운의 사고까지 불러왔다. 가죽 재단하는 기계에 왼팔이 눌려 성장판을 다치게 됐고 더 자라지 못한 왼팔은 그대로 굽어버렸다. 소년공 시절의 고단한 삶이 평생의 상처로 남은 것이다. 환경이 그렇잖아요. 집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공장에 다니고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많은 사람은 기계도 안 만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소년공 이재명은 가난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택했다. 아버지의 반대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거쳐 학력고사에 도전한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했다.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치열한 학업은 계속되었다. 사법고시를 통과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성남의 이재명 집에 제가 얹혀 자랐거든요. 어릴 때는 가난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 것 같고 좀 커서는 돈보다는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했는 것 같아요.
1986년 가을 이재명은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던 고단한 삶의 여정에 햇살이 비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성남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소년공 시절 자신이 겪었던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사법연수생 시절 노동법 연구회라는 학회에 참여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이유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생이 공무원인데 그런 데모에 참여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낯선 풍경이었는데, 그때는 다들 뭐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넥타이 부대들이 같이 많이 데모할 때, 그리고 그때 남대문 가서 그때 뭐 데모하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노동자 보호가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근데 법조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좀 보호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할 때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만을 믿고 헌신한 가족들과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판검사 임용을 받는 것이 옳았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삶 사이에서 흔들렸던 시기. 그에게 확신을 준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 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도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변호사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친구다, 저렇게 자기 말한 만큼 또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89년 3월) 이재명은 성남시청 건너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노동 대투쟁기였던 그 시절, 공단이 밀집한 성남에서는 노동 관련 시국 사건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인권 변호사 이재명을 찾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나병원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당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변호해줄 분이 좀 필요해서 지역에서 이제 민변으로 활동하신 분이 누가 있나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 찾아가가지고, 저도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었고요. 네. 상당히 따뜻하게 얘기를 좀 하고, 저 찾아오셨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인권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져가던 이재명은 노동 문제 상담을 하면서 시민운동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1994년 무렵에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연대를 꾸렸고, 2003년엔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성남참여자치연대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정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민시자로서 역할을 좀 하면서 한번 해보자. 네. 그 양반 성격이 뒤로 빠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아하게 있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가 맡거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남들보다도 솔선수범하고 앞장섰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변호사는 공공의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성남에 있던 대형 병원 2곳이 줄 폐업을 하면서 약 6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의료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빨리 해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업적
성격을 띈 병원들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켜낼 수 있는 게 시립의료원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게 돼서 시민사회단체와 아마 그 의기투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남시나 또는 성남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같은 데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직접 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당시 주민조례를 통해 병원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3,0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서명운동을 벌였다. 뭐 한겨울인데 추울 때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 막 이렇게 손실어가 덜덜 떨면서 이렇게 써주고, 그것도 지장까지 인증무책하고 지장까지 찍어주는 것을, 그것도 한 달 만에 거의 18,595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런 열기, 그 다음에 본인도 그런 열기 때문에도 아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2003년 12월 첫 주민 발의 당시 1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고, 이는 당시 법정 요건을 훨씬 웃도는 숫자였다. 하지만 성남시 의회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를 올린 지 단 47초 만에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의원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발의운동을 한 1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냈는데 47초 만에 상장합니다, 부결합니다, 두드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47초 만에. 거기에 방청했던 서명도 10만 명이 넘게 그랬는데, 방청했던 수십 명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막 울고, 우리가 1년 동안 했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화나고.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재명. 그는 동료들과 함께 시의회 의장석을 점거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결국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동안 했던 2만여 명의 그 시민들의 서명을 막 길거리 서명, 막 단식 농성을 하는 이런 싸움까지 거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일순간에 그냥 의회에서 날아가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또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분한테 도시락을 드리면서 진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서 진짜 시민들의 그 아픈 모습을 직접 보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직접 보고 했던 분이 해야 이 시립병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긴 이제 당신이 꼭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병원이에요? 네. 이재명이 당시 도피 생활을 했던 경기도 성남의 주민교회. 보시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시작은 시립병원과 이렇게 함께 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을 태어난 곳은 뭐 중교회 그 기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강목과 부탁드릴 때, 그분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시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분이 뭐 자기가 뭐 시장이나 무슨 뭐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시민운동만으로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고, 결국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그 길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그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연달아 낙선했다. 인권 변호사로서 18년간 지역 시민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길바닥에 뿌려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가 맑은 성남, 투명한 성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차례 호된 신고식을 치른 그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시장이 된 이재명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은 취임 당시 있던 약 7천억 원 규모의 성남시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움, 채무지불 유예를 선언했다. 이후 3년 6개월 만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성남시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 성남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배당 정책과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2020년 7월에는 그의 정치적 신념이 담긴 성남시 의료원도 문을 열었다. 기공식인가 뭔가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장으로서 와서 했고요.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먹었었거든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이렇게 첫삽을 뜬 거에 대해서 엄청 뭐랄까 막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공약으로 내걸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행해 나가면서 그 행복 지수라 그렇게 시민들이 갖는 그 우월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이 시정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평가가 좋으니 결국 이런 시정의 모델을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보급하자라고 중앙당 차원에서 그걸 추진했거든요. 그 정도로 성남시장 할 때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게 기반이 돼서 경기도지사로 출마도 했었고요. 성남시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이재명은 일명 사이다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과감한 정치적 행보와 거침없이 쏟아내는 소신 발언 때문이었다. 그 청년 수당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배당 봤는데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있습니까?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명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반에 정치권에 진입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팬층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역시 선명성이 있는 발언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언론 노출 기회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냈으면 아마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거치면서 또 도지사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은 성과들이 이제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그 긍정적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과감한 정책 실행력을 보였다.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바이러스 전파의 진원지가 되었던 신천지 본부를 직접 찾아가 감염자 명단을 확보하도록 지휘했고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계곡과 남한산성 불법시설물 정비사업대는 상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그리고 땅을 수여하고 저는 말씀드릴 때 저는 액면대로 합니다. 그 정치적 함의 이런 거 없어요. 말한 대로입니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진짜 그건 하는 거고요. 검토하는 건 진짜로 검토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요. 계곡 정비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상인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데 직접 현장에 가셔서 상인분들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개선해 줄 건 개선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지원하고 그러면서 다시 공무원들하고 또 협의를 하세요. 이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력 있게 나가죠. 이러한 사이다 이미지가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의 지나친 강경 발언이나 거친 표현이 부각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12년 이재명이 친형과 형수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언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욕설의 내용이 매우 직설적이고 수위가 높아 도덕성 논란까지 일었다. 이재명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공개 사과를 하며 이슈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이재명은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나는 설계자 등의 강한 어조로 자신을 방어했다.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 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도마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언론이 계속 있는 한.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태도는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지도 만들어내지만 적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늘 사이다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물이 필요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청량감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이재명은 다른 정치인에 비해 유독 많은 논란과 구설에 휩싸였다.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야 할 이슈 또한 적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 등 현재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고 2023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만약에 윤석열 그 정권이 초기부터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높게 나왔으면 그러질 않았을 텐데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자책골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낮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권 탓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 그런 거로 좀 이제 버틴 그런 감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그런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핍박과 억압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끈질긴 정치 생명을 보여준 이재명. 정치뿐 아니라 실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2024년 1월 2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 119 불러 빨리. 119.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헬기를 통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고 3시간여에 걸친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사건이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테러, 그 다음에 당내의 어떤 반발, 그리고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권의 핍박, 이 세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일어선, 그래서 저는 불굴의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사회 각 분야에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국민 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가 홍준표 지사의 고향 맞습니까? 정치를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미워하면 안 돼요.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편갈라 싸우더라도 국민들이 편갈라 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측이니 우측이니 보수니 진보니 그게 뭔 상관 있습니까?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신임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공통적으로 실패했던 부분이 소통입니다. 특히 야당하고의 소통,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그래서 늘 귀를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좀 이제 소통에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국정 실패를 줄이는 요인이기도 해요. 전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건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통해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하고 좀 뜻이 안 맞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다 담아내는, 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 경청 투어에 전념했다. 민생의 현장을 찾아 해결 의지를 다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그 내란을 이겨낸 것은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희망 있는 나라로 꼭 만들어 가시겠지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죠? 민생의 현장을 찾아 해결 의지를 다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불공정하고 좀 부조리했던 부분도 많이 개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민생 곁으로 가장 가까이 가는 대통령 저는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때가 내 마음속 대선에서 생각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다 알기도 하고 또 머리 좋잖아요. 할 것 같아요. 인사도 정말 편중된 인사를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 사람들을 좀 잘 등용해서 국가를 좀 오로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단히 어렵고 무게감 있는 단어지만 그 단어를 잊지 않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가슴에 안고 가시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희망을 찾아 나가겠다는 이재명의 다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일 뿐 자신은 도구로 쓰이겠다는 약속. 대통령 이재명이 혼란의 대한민국에 제시한 희망의 수위다. 대한민국은 21대 대통령 당선자 이재명을 주목하고 있다.